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 올려보겠습니다. 정치하면 남일같이 느껴지십니까? 네, 하지만 새로운 정책, 법 하나로 지역이 바뀌고 내가 처한 현실이 바뀌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결코 관심 밖에 둘 수 없는 이유인데요.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의 계절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은 정치 신인의 눈으로 본 전북 정치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정치적 참견 시점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자 현 더 세로포럼의 황현선 공동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이시죠, 고종윤 변호사님입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네, 일단 두 분 환영합니다. 네, 새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 박수 한번 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참견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응해 주셨어요. 자, 어떤 방송인지는 알고 오셨죠? 예, 봤는데 제가 한 코너를 맡았으면 참 잘할 수 있겠다라는 방송이었고요. 네. 지역 현안을 좀 재밌게 풀어내는 방송이어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씩 본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에 잘 되시면 네, 그때 저희가 제안 드리겠고요. 아직은 뭐 정치 신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너무 큰 꿈을 꾸시는 것 같고. 지금 하셔야 쌍값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때가 몸값이 많이 비싸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님도 좀 알고 오셨습니까? 예, 뭐 유명한 방송, 재밌는 방송으로 알고 있고요. 또 오기 전에 좋습니다. 유튜브로 몇 편 시청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구독을 누르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독자 많이 좀 주변에도 전파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치 신인이라고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두 분은.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두괄식으로다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정치는 두 분 왜 하려고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내가 진짜 눈 뜨고 지켜볼 수 없다.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정치 DNA를 갖고 태어났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왜 정치하려고 하십니까? 예, 저는 10대 때부터 정치인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준비를 좀 많이 했고요. 사실은 변호사를 한 것도 정치를 하기 위한 어떠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고, 최종 꿈은 대한민국의 으뜸가는 정치인을 우뚝 서서 통일 대한민국을 한번 열어보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예. 네. 아니, 저 좀 쳐다봐 주세요. 너무 딱딱하게 유권자만 쳐다보시는 것 같아. 사회자 좀 쳐다보세요. 그렇구나. 그럼 제가 소개한 후자 쪽이네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치 DNA를 갖고 태어난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정치 활동 지금 이제 어차피 정치인이니까 네. 뭐 나이도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젊은 청년 정치인이신 거잖아요. 예, 올해 43살입니다. 그래요. 정치를 하고 예.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술도 많이 먹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살이 찌고 후덕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정치를 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워낙 원하시는 거니까 하신 거고. 자, 황 대표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 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흔치 않은 경력인데요. 네. 지방정부 비서에서 청와대까지 대통령의 비서까지 갔었고 정치만 28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에서는 전략기획 통이라고 평가를 받았었고요. 실제 한 15년 이상을 각종 선거에서 전략을 주로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를 떠나려고 했던 저의 결심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요. 그래서 27년 대선을 이기려고 하면 민주당의 전략을 잘 알고 선거를 이겨본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치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고요. 그러니까 신인인데 중고 신인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계셨었잖아요. 네. 이제 정권이 교체돼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전 정부에 대한 책임론, 뭐 책임에 대한 문제 많이 제기하잖아요. 뭐 그런 어떤 하나의 지금 현 정부가 벌이는 전 정부에 대한 비판도 혹시 출마의 배경이 됐습니까? 제가 간혹 농담으로 문재인 정부 7년 차라고 얘기합니다. 예.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책임감들이 좀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뭐 이왕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냐면 내년에 전주 병에 출마하신다고 지금 선언하셨잖아요. 근데 전주 병에는 저 재선에 김성주 국회의원이 떡 버티고 있고 또 여기에 터줏대감입니다. 정동영 전 장관도 출마 소리 돌던데 뭐 중고 신인이라고는 하시지만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저한테 딱 기회가 왔다고 예.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전북 정치 과연 전북 도민들이 만족하실까요? 이 두 분들은 전북에서 20년 이상 정치를 하신 분들입니다. 지금은 책임지고 물러날 때라고 생각하고요. 예. 오히려 지금 도민들이 원하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전북 정치의 혁신을 좀 해달라라는 요구들이 매우 높은 시기여서 딱 저한테 맞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반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질문 드리는데 그 전주병이 그 정치 신인의 뭐 험지다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근데 옆에서 약간 그 고종윤 변호사가 푹 이렇게 웃는 소리가 약간 들렸거든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 고종윤 변호사님 이제 전주 을 출마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전주 을 현역만 국회의원 현역만 3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 여기는 사실 경선도 어렵지만 네. 본선도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40대 초반에 그 정치 신인에게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닙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올 봄에 민주당에서 특별 당규를 통과를 시켜서요. 45세, 저같이 45세 미만 이제 청년 정치인들은 네. 원칙적으로 경선에 참여를 보장을 하고 있고 네. 또 가산점도 20% 이상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 그래도 상당히 우위에 좀 점해져 있다고 네네.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컷오프가 없다는 것은 유권자들에게는 굉장히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굉장히 많이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선거 운동을 나름 하고 있고요. 네. 또 지난 올해 있었던 4월 그 재보선 네네네. 선거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냈고 그렇죠. 무소속 후보하고 뭐 진보당 후보 이렇게 크게 이제 두 영역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선거가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뭐 후보가 나오긴 했지만 네. 뭐 이렇게 정운천 의원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진보의 보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 표가 어떻게 보면 좀 왜곡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22대 이제 내년 선거는 말 그대로 민주당 후보도 나오고 국민의힘 후보도 나오고 뭐 진보당 후보도 나오고 여러 이제 후보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민주당 후보가 그래도 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또 이제 정운천 의원이 저희 지역구에서 한번 당선이 되기는 했었지만 네네.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도 있고 해서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면 어느 정도 본선에서 좀 자신감을 갖고 뛰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두 분에게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중고 신인과 세팅이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답이. 왜냐하면 제가 이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고 변호사님 이제 자기 자랑 좀 하시라고 드렸던 건데 경선 룰이나 구도에 대한 얘기를 평론가처럼 말씀하셔서 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질문 혹시나 받으시면 자기 자랑을 막 하십시오. 내가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우리 고 변호사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한테 막걸리 한 잔은 사셔야 되니까 그 신인 가산점을 저 있을 때 제가 만든 가산점 제도에서 어떤 거 하실 때 만드셨습니까? 2015년 민주당 혁신이라고 해서 그때 김상곤 교육감님, 조국 수석, 조국 교수님이 했을 때 그때 할 때 제가 혁신이 총괄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신인 가산점, 여성 가산점, 장애인 가산점 등등 청년 가산점도? 네, 청년 가산점도 그때 청년 가산점은 그때 처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가 계기가 돼서 지금 25%까지 올라가게 된. 그래서 청년들이 저한테 전국적으로 감사패라도 하나 줘야 아무도 안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술 한번 사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만드셔서 본인도 정치 신인 가산점 받으시잖아요. 됐지 뭐. 그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의도했던 건 아니었는데 결국은 제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른 질문 또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두 분께 간단한 질문 드릴 텐데요. 제가 보기 2가지를 드릴 겁니다. 무조건 하나는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 안 하는 건 없습니다. 네, 둘 중에 더 선호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황현선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좀 약간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긴장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네. 선호하는 거? 두 분 중에 한 분만 선택하세요. 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선호합니다.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 제가 조국 수석하고 20개월을 같이 일했습니다. 직접 네. 매일 얼굴을 보는. 아니 같이 일할 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아니 뭐 그러긴 한데 대통령이 좀 멀리 계시잖아요. 예. 조국 수석 바로 옆에 있고. 그래요? 그러지 18일 날도 전주에 오는데 저 큰일 납니다. 요즘에 근데 제가 이왕님 나왔으니까 말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주에도 자주 오시고 예. 근데 책도 좀 내시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서해를 보세요.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사회자로 제가 사회자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사회자는 따로 있고 저는 이제 패널로 패널로 양념 같은 패널로 등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말씀하신 김에 18일이요? 18일 3시 오후 3시에 전북대 컨벤션에서 네. 약 2시간에 걸쳐서 북 콘서트를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죠? 많이들 오십시오. 네, 여기 이쪽 캠프 쪽에서 이거 이 얘기 꼭 넣어달라고 지금. 네, 끝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정윤 변호사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 보면 안 돼요. 자, 이낙연 전 대표, 예. 이재명 대표. 하나, 둘, 셋. 예, 이낙연. 그래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와 이거 저 반전인데? 예. 그래요. 예. 이유 들어보죠. 제가 그 지난 대선에서 네. 이낙연 대표님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주요 활동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많은 인맥도 쌓고 또 정치의 식견도 많이 넓혔었는데요. 또 대표님께서 저를 좀 많이 챙기세요. 그래서 예.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해서 조언도 구하고 저도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맺어진 인연을 넘어서 서로 인간적인 교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낙연 대표님한테 합니다. 의리 있습니다. 네네. 정치는 의리가 있어야죠. 그래요? 이렇게 답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예리한 질문을 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은 싫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닌가? 예. 요즘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후에 예. 비명, 친명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래요? 하나가 돼서 최대한 많은 그 의석을 확보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싫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힘을 우리 합쳐야죠. 사회자님이 아주 나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고 엄마 좋다면 너 아빠 싫어해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래요?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시청률에 놓이다 보니 알겠습니다. 되게 제 생각과는 다른 그 솔직한 대답이어서 되게 듣기 좋았습니다. 네, 이제 그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 현안부터 하나 좀 살펴볼까요? 자, 최근에 이제 전북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새만금 예산입니다. 자, 무려 78%나 이제 삭감이 됐는데요. 일단 두 분께 여쭤보죠. 이 상황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대표님. 저는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 본능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전북 정치의 무능함. 이 두 가지가 제가 가장 느꼈던 생각이었고요. 그 새만금을 보면서 최근 새만금에 내가 책임 있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 있는 사람이 없으면 모두의 책임인데 실은 전북 정치권 누구도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모두가 책임져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전북 정치가 더 확실하게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만금 예산 이번 삭감을 보면서 물론 윤석열 정부도 문제지만 전북 정치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변호사님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일단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은 새만금 잼버리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새만금 잼버리가 이제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 여당 자체가 새만금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전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새만금 사업을 원점으로 거의 이제 되돌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전라북도에서 와가지고 한 공약이 있습니다. 그 새만금 위원회를 이제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를 하고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문제 없이 추진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그것들을 하루 아침에 그냥 손바닥 뒤집는 거죠. 전북 도민을 기만한 것이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얼굴이 되게 평온하신데 분노하십니까? 아유, 그럼요. 속으로 엄청 분노하죠. 이걸 분노를 안 할 전북 도민이 어떻겠습니까? 예. 감정 표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이거 좀 불편한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두 분 다. 근데 아까 말씀은 잠깐 드려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자, 지금 전북의 국회의원들 보면 한석 빼놓고는 다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전북 정치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그리고 이 전북이 텃밭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도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좀 애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 현재 민주당의 전북 정치, 전북 정치권 안에서의 민주당 과연 잘하고 있나?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변호사님,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판 여론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지금 이제 전라북도 국회의원 현역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요. 중앙당에서 전라북도 국회의원의 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대형 정치인들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정세균 총리라든가 뭐 정동영 의원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 대선 후보도 할 정도로 그분들이 이제 대형 정치인으로
성장을 해서 전라북도 이익을 대변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초선 의원들이 좀 많이 당선이 됐어요. 네네네. 아마 그건 2016년도에 국민의당 이제 분당 사태로 중견급 정치인들이 이제 대거 낙선하면서 벌어진 일들인데요. 아무래도 초선이다 보면은 중앙당이나 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네네.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재선 3선이 갈 때까지 적어도 앞으로 한 10년간 정도는 전라북도의 목소리가 어쩔 수 없이 줄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예를 드셨잖아요. 예, 예. 근데 전북은 국회의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시도 의회도 보면 대부분 다 민주당이 일당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원이시니까 우리 당이 당연히 뭐 당원이 많이 당선돼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있겠지만 전라북도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너무 한 당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네, 네, 네.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원고에 없는 겁니다. 이제 전라북도에서 민주당이 이제 독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어떤 문화적인 네네.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당분간 이제 갑자기 깨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이제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그 확대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게 이번에 새만금 SOC 예산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당론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말 그대로 뭐 윤석열 정부의 폭거에 맞춰가지고 전라북도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해줘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관심이 사그라든 거예요. 네. 그만큼 민주당이 전라북도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건 방증이라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계속 이러다가는 정말 전라북도 도민들 한번 큰 코가 다칠 일이 있을 것이다. 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의 유사한 색깔의 대한정당이 나오면은 정말 무섭게 민심이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네. 조심해야 된다. 대표적인 예가 2016년에 국민의당 그렇죠. 예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같은 질문입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전북 정치권에서의 민주당의 지금 하고 있는 역할, 그다음에 비판적인 시각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전북 도민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전북은 정열이 배난부터 시작해서 동학농민혁명, 그다음에 5.18 때는 전국 최초의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가 네네.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불의를 보면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는 선택을 해왔고요. 과연 전북 도민이 민주당을 선택한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정당 발전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선택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민주당에 있는 불만들이 매우 많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사람의 문제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좋은 후보를 정말 낸다고 하면 저는 전북 도민들이 선택할 분명한 권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니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그렇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이 좋은 후보들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 정치에서 문제가 뭐냐? 민주당의 문제가 뭐냐? 민주당의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예. 민주당의 정책이나 정강은 대통령을 당선시킬 정도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전북에서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는 딱 사람인 거죠. 거기에 남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북 정치인들이 조금 더 전북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할 거냐. 네. 뭐 초선, 재선, 3선, 4선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초선이라고 하는 최광욱 의원이나 그다음에 강서의 국회의원하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네. 당내에서 꽤 맨파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네. 이분들이 뭐 선수가 3선, 4선 중진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한 겁니다. 공교롭게 두 분 다 전북 출신이시네요. 예, 다 전북 출신입니다. 근데 굉장히 당에서 영향력이 있고 목소리가 큰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선수의 문제는 아니다. 결국은 네. 정치를 어떻게 해나가겠다고는 자기 분명한 목표가 있고 재선 3선을 노리는 게 아니고 나의 정치적 목표는 뭐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겠냐라는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국민들의 지지세가 붙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문제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또 하나 보죠. 그 정치 신인의 눈으로 본 전북인데, 그러니까 약간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신인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에 계신 정치 신인들이 참 그 첫 발을 내딛기 어려운 곳이 전라북도잖아요.
그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정치를 막 시작하셨는데 어떤 좀 한계 같은 걸 좀 느끼십니까? 일단은 정치 시인들 가장 큰 문제가 인지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죠. 문자도 보내고 명함도 드리고 현수막도 걸고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그 인지도를 쌓는 게 이제 제일 문제. 그게 쉽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훨씬 유리하죠. 예를 네.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 정치 시인이 명절 때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면 며칠 있다 바로 떼어버립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현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당법에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 기간 뭐 당의 어떤 뭐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강 정책을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많이 본 사람이 머릿속에 각인이 남을 수밖에 맞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득권 그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유리한 것이고 신인 정치인들이 대거 그 정치 무대에 등용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가산점은 뭐 우리 대표님 덕분에 좀 받으실 거고 대표님은 어떤 한계 같은 거 느끼십니까? 전북에서 또 고향에 내려와서 좀 정치를 또 하고 계시는데 어떤 한계 같은 거 느끼세요? 정치 신인이 어렵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아, 실은 그래요? 뭐 전국 다 똑같은 현상이고 네. 현수막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만 뭐 한계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어깨가 무거워지고 책임감을 좀 많이 느끼는데 인지도를 높이는 문제는 실은 저는 지금 어제가 100회차 1인 시위를 했는데 같은 네네네. 자리에서 하다 보니 그걸로 인해서 좀 얻는 효과는 있는데 어쨌든 인지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건 신인이 안 해야 될 핸디캡. 그래서 실은 20%라는 가산점이 네네네. 주어지는 거고요. 근데 신인한테 바라는 요구들,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요구들을 계속 받다 보니 오히려 좀 어깨는 무거워지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더 많겠다. 네네. 현역 의원들한테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네네네.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책임감만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 신인이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성의 정치인들, 그다음에 기득권들, 그다음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뭐 구태적인 행색, 그 관습들 그런 것들 비판하시잖아요. 네. 막 비판하신 게 결국에는 이제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가면 또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정진해야 되는 그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당선이 되고 나서는요.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번 뭐 유튜브에서 와서 이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정치는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내는 일이 정치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전북 정치의 문제가 실은 지역위원장이 되는 순간 성을 쌓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리고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되면 재선 3선을 위해서 오로지 성만 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라북도 정치가 앞으로 못 나가고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최소한 제가 자신 있게 약속드리는 거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모든 사람들이 정당이라는 제도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정당이 커져야지 정치인이 커지는 건 안 된다. 저는 그런 정치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출마의 면을 막 말씀하셔가지고 좋습니다. 그 또 뭐 이왕 나오신 김에 뭐 이런 질문을 이제 앞으로 많이 받으실 거니까 미리 예방 주사 맞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 내 사정도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죠. 네. 이제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뭐 친명, 비명 이런 노선 갈등이 조금 표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내년 공천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당내 상황은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부터. 네, 변호사님은 자신 있게 나는 이낙연 딱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상황이 네네네. 통합하고 세대 교체가 아니면은 내년 총선에 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예, 통합해야 예, 된다고 예. 얘기를 했죠.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뉴한 혁신위원장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끊어 안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그 모습인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뭐 비명 친명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사가 까먹기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갈등을 봉합하고 내년 총선까지 이제 가려고 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믿고 이제 그 출마하시는 분들은 또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하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파 갈등으로 해가지고 뭐 갑자기 불이익을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합쳐서 정말 제대로 된 공천을 한다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 공천 갈등 가지고 내년 총선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공고히 다져진 시스템을 믿는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럼 지금은 이제 개파 갈등 할 때도 아니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께 약간 다른 결의 질문인데 사실 이제 노선 갈등이라고 하는 게 당내에서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이제 차이들이 있는 건데 노선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갈등을 봉합해가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커 나가는 건데 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어떤 노선 갈등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계파 갈등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노선 갈등이든 계파 갈등이든 갈등이 맞다고 하면 이걸 어떤 식으로 봉합해야 된다고 좀 보세요? 저는 셋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셋 다 아닙니까? 노선 갈등은 아니고 네. 결국은 공천과 관련된 갈등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노선도 계파도 본인의 네. 공천 앞에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네. 각자의 이해관계들이 있는 갈등인 거고요. 그게 갈등을 표면화시키는 건 이제 다른 게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다 걷어내고 보면 내가 공천을 못 받게 생겼으면 이재명 대표가 나쁘다. 받게 생겼으면 이재명 대표가 좋다 이러는 거거든요. 네네. 다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확대해서 우리가 갈라치는 게 아니고 작은 차이는 묻고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점들이 매우 안타깝고요. 그 점은 총선을 통해서 좀 상당히 걷어낼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결국은 수권 정당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향한 가장 최적의 답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하나 더 질문 드리죠. 최근에 얼마 전에 한 총선 입지자죠. 뭐 이분도 출마하실 것 같긴 한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남의 현역 의원들의 험지 출마 뭐 그런 걸 이제 강조를 했다고 해요. 지금 국민의힘도 거의 비슷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낙동강 벨트 해가지고 서울로 와라 인요한 저기 혁신위원장께서 특정 인물들까지 찝어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양당 모두 비슷한 이제 그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주장 호남의 따뜻한 데서 정치했던 분들 좀 험지로 이번에는 가라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이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일면 저는 공감되는 주장이긴 하는데요. 네. 그 이야기를 동의할 현역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험지에 가서 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삼선 연임 출마 제안에 대해서 일정의 긍정적 효과는 네. 삼선하고 다른 지역을 가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할 겁니다. 네네. 정치 하나에 대해서 발언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될 건가를 노력을 계속 할 텐데 호남 정치라고 하는 건 한 번 당선이 되면 재선 3선 되기가 너무 쉬운 구조이기 네네.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격언처럼 호남에 있는 많이 정치인들은 듣던 경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현역 의원들은 그 주장을 하면 반대로 굉장히 걱정하면서 네.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과연 호남의 정치인 중에서 험지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 정치권만 놓고 봐서 과연 전라북도 정치인 중에서 험지에 출마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유명한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능력이 안 되면은 이제 그만둬야 될 분들도 계시지만 뭐 이렇게 초선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서 그래도 좀 이제 싹이 보이고 앞으로 좀 잘 성장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오히려 유권자분들 이제 위로줘서 네. 뭐 최고위원 원내대표 뭐 이제 당대표 이렇게 만들어서 전라북도의 목소리를 키우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제는 아까 저기 황현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본인이 노력을 해야 돼요. 네네. 그냥 뭐 만들어주니까 가서 한다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정말 진정으로 스타 정치인 그리고 전라북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형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피와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고 하면 두 분 다 만약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 아까 삼선 제한 그 말씀도 하셨지만 결국 이 비판이 또 호남에 있는 현역 의원들, 현역 정치인들에게 또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가면 또 두 분도 비판의 또 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아무튼 두 분 다 공이 뭐 그렇게 험지에 출마할 만한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내 눈엔 보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자신 있게 여기 녹화가 되니까 말씀드리면 삼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이런 정치를 한다고 하면 네. 그때는 스스로 불출마하겠습니다. 이건 저 증거로 남기셔야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저도 만약에 뭐 3선까지 갔는데 별다른 당내 영향력이라든가 전라북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으면 불출마하겠습니다. 야, 이 두 분이 김치국을 막 드링킹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이 네.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이고 현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하는데 네.
우리 현역 정치인들, 전라북도 정치인들의 지금까지의 과거를 보시면 왜 이런 정치 현실이 됐는지가 잘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네. 선수 하나 더 올려준다고 바꿔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들을 우리 유권자들께서 선명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신감이 아주 넘치십니다. 두 분 다 좋습니다. 이제 지금 좀 이제 오늘 순서를 좀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정리할 때가 됐는데 그 두 분 다 정치 신인으로 저희가 모셨고 참견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물론 이제 원고를 막 이렇게 들춰보고 계시지만 원고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네요. 네, 두 분 다 이 정도면 실력이 검증됐다. 토론의 실력이 검증됐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두 분 다 그 말씀을 하셨긴 합니다만 나는 꼭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 나는 이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두 분 다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10대 때부터 어린 네. 나이 때부터 네. 난 정치가 꿈이었고 오죽하면 변호사는 정치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정치인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치는 이제 기본적으로 덕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전 제시, 그다음에 인내력, 설득력, 뭐 육체적 내구력 뭐 이런 것들이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비전 제시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정치는 미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국민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방향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저는 이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한민국과 또 경제 성장이 이제 거의 멈춤 단계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저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헌법에 평화통일 조항 나와 있지만 반만년 역사를 한민족이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통일은 대한민국의 의무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일에 정진하는데 제 정치의 모든 것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일 좋습니다. 딱 귀에 들어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8년 정치 생활을 했다 말씀하셨잖아요. 중고 신인이라고까지 본인이 표현을 하셨는데 정치는 오래 하셨지만 진짜로 이 현실 정치 그다음에 그 대변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하신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는 욕심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대표님은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저는 정치인은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항상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는 게 기득권이고 권력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다만 그거를 제어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를 조금 더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인간 속에 공동체 속에서 좀 더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 임무다. 네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에 필요한 건 지금 딱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요. 책임이 필요합니다. 이 없는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내서 전북이 10년, 20년, 100년을 앞서가는 전북의 모습을 만들 것인가. 저한테 주어지는 전북 도민으로서, 전북 정치인으로서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만드는데 진력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이 방송이 녹화가 됐으니까 진짜 그 다짐, 내년 선거하고는 별개로 네. 그런 다짐들 계속 지켜 나가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시청자들과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이제 해야죠. 두 분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 그 약속들 또 방송에 또 나갔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 또 시민들이 그리고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